한강의 기적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환경 전문가였던 제가 70% 감소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수치 앞에서 제 40년 경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간 비용 절감액이 10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기막힌 기술이 한국의 아주 어린 한 중학생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걸까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마저 놀라게 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북부 지역 출신이고 현재 나이는 62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아론 스미스라고 합니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40 무렵부터 건축 자재 회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은퇴 직전에 우연히 한국의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한 3달 정도만 서울에 머무르면서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느덧 1년이 넘도록 한국에 머물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일생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던 건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K-드라마가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든지 김치가 유명하다든지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지내보니 정말 놀라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환경 문제와 식문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묘하게 결합해서 무언가를 혁신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 자재 중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 시점에서 한국에서 경험하게 된 여러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 40년 경력의 상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그리고 직접 참여하게 된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62세라 아무래도 말주변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본 한국 문화의 놀라운 점들을 최대한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1달 정도 지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 늘 사람으로 북적였어요.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미어터질 듯 몰려드는 광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제가 원래 살던 미국 중소도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호텔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호텔 뷔페 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다른 외국인들은 평소처럼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다가 많이 남기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동안 호텔 뷔페라면 원 없이 담아 먹고 남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음식을 깔끔하게 다 먹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저분들은 예의가 참 바르시네. 혹은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호텔 직원들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과정을 유심히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보통 호텔 뷔페장에서는 그저 남은 음식들을 한데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음식물을 일일이 분리해 따로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또 따로 모아두는 식이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말입니다. 호텔 측에 왜 그렇게 수고를 드리느냐고 물어보니 최근 한국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도 이미지 차원에서 더 꼼꼼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제가 자문하는 프로젝트는 건축 자재에 관한 것이었는데 서울 본사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시공 현장도 함께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담당자인 김영호 팀장이라는 분과 함께 강원도 쪽 현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라 서울과는 전혀 다른 맑은 공기와 높은 하늘이 저를 반겼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해보니 현장 옆에는 공동급식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이 식사나 잘하시라고 만든 시설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이곳도 또 제가 알던 급식소와 달랐습니다. 먼저 식판이 아주 특이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긴 했는데 판의 형태가 일반적인 네모칸 식판과 살짝 다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한 구역에는 조금만 담으세요 라고 한국어로 적힌 표시선도 보였고 다른 구역에는 단백질 섭취 구역 같은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싶었지만 그 식판을 살펴보니 이 안내 라벨들이 실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음식물을 담는 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김영호 팀장에게
왜 식판에 이런 표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영양 균형 맞추려는 아이디어랍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한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를 공사장에서 응용해 본 거예요. 저는 순간 귀가 쫑긋했어요. 중학생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실제 급식소에서 쓴다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한국의 일부 중학교에서 무지개 식판이라는 걸 직접 고안해서 잔발량을 크게 줄였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원리를 보고 공사 현장 측에서도 우리도 저 방식을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강원도 환경연구소랑 업무 협약을 맺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특수 식판 실험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미 서울 호텔에서 느낀 분리수거에 대한 감명에 이어 강원도 공사 현장의 식판 혁신까지 목격하게 되니 한국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 고향에서는 환경운동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거든요. 공동급식소 시스템이 참 좋아 보였지만 문제없는 제도란 세상에 없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있던 관리자분들에게 듣자니 초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분들은 밥 먹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대요. 이중구조 식판이 낯설고 게다가 취식할 때마다 조금만 담으세요 같은 안내선이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싫다는 거죠. 또 다른 갈등은 배식 속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음식을 담아야 할지 다들 몰라서 식사줄이 길게 늘어졌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이 짧은데 줄이 길어지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식판을 빼곡히 채우려다가 불편을 겪게 되니 차라리 그냥 알루미늄 도시락 같은 걸로 한 번에 배급하라며 항의가 빗발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심해져서 중단될 뻔한 시스템을 다시 살려낸 건 현장에 파견된 정연희 연구원이라는 여성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정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폐기물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라며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고 실제로 2주 정도 지난 후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한국이 가진 특유의 끈기와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냐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 건설사와 저희 미국 본사가 합작 투자한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현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급식 혁신을 보고 듣고 다니니 미국 본사 쪽 담당자인 레이첼 부사장이 꽤나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아론 박사님, 한국에서 지금 무슨 밥 먹는 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체 그게 우리 건축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레이첼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보게 들어보게나. 사실 한국이 환경 보호에 대해 엄청 적극적이고 일상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네. 그 중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식판에 안내선을 넣은 특이한 방식을 봤는데 결과가 꽤 좋은 것 같더군. 이라고요. 그랬더니 레이첼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매직 마커로 선 긋는 정도의 별것 아닌 거로 들리는데 그게 무슨 혁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식판 하나에 구분선 몇 개 새겨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강원도 현장에서 직접 본 상황과 노동자들의 반응, 그리고 환경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알려주며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재투자해서 현장 복지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게 놀랍다고 말이죠. 레이첼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얘기네요. 혹시나 우리 쪽에서도 적용할 방법이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미국 본사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해 주려면 뭔가 구체적인 자료와 임팩트 있는 사례가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김영호 팀장으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생활 폐기물 박람회가 열리는데 아론님도 한번 구경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요. 마침 저도 더 많은 한국 사례들을 보고 싶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평소에는 박람회 하면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정도만 가봤는데 생활 폐기물이라니 아무래도 좀 낯설었어요. 박람회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지, 분리배출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돌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도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더군요.
예를 들어 잔반 인증제 같은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도 있었고, 공유 주방을 만들어 주민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남기는 음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오복식판이라는 이색 전시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등 5색으로 구분된 칸이 있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전시했는데, 각 색깔은 영양소나 식품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빨간색 칸에는 고기류, 파란색 칸에는 해산물과 같은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 설명 패널을 보니 무분별한 과식 및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친환경 식판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죠. 미국에서 환경 어쩌고 떠들어 대던 건 다 말뿐이었지만 한국은 생각을 넘어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 경악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과 성장은 한국인들만이 가진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공동체 문화와 빠른 실천력에 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든 곳이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와 지역 기업이 협업해서 시제품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발한데 혹시 상용화된 사례가 있나요? 이미 여러 학교에서 쓰고 있나요? 담당자는 아직은 시범 단계예요. 몇몇 중소도시의 학교와 복지관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 본사에 보여줄 만한 혁신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눈금 혹은 구분선, 그리고 컬러 코딩을 통한 영양소 배분 안내.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분명 시각적으로도 임팩트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데이터로 입증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오복 식판 아이디어를 접하고 나서 문득 미국 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자가 현재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급식이 너무 부실하고 또 종이와 플라스틱 식기를 마구 써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딸이 아버지, 학교가 환경교육을 한다면서도 정작 점심때마다 종이 접시를 수백 장씩 쓰니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불평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한국 식판 시스템을 그 학교에서도 적용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당연히 딸은 아빠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예산도 없고 그 식판들 어디서 구매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박람 회장 담당자에게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식판을 해외에도 수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아는 학교가 있는데요. 담당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당연히 해외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라서 시범 사업 정도면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말이 돌아왔죠. 그 순간 저는 호기심 반, 사명감 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밀어붙여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바로 김영호 팀장과 함께 식판 제작사 대표 그리고 환경연구소의 정연희 연구원과도 연락을 해서 미국 학교 시범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환경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한번 시도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졌어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 한국 식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새 식판을 구입하고 그것을 세척할 시설을 마련한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건축 자재 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제가 회사 쪽에 이 일은 단순히 식판 도입이 아니라 미국 학교의 쓰레기 감축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적은 액수지만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 준 겁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 난관은 학교 측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런 혁신이 있을 순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낯선 식판을 싫어하면 어쩌죠? 라며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또 우리끼리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때 도움을 준 분이 정연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한국에서 이미 몇 차례 수행된 시범 사업의 보고서를 정리해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또한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 후 음식물 쓰레기가 70에서 80% 줄어든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니 이거 꽤 검증된 아이디어군요. 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4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오복 식판을 구입하고 학교 식당 한쪽에 가니 세척시설을 설치했죠. 초기 비용은 제가 설득한 기업 후원금과 식판 제조사의 일정 부분 무상 제공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 첫날, 저는 화상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처음 보는 한국 식판을 받고 우와, 무슨 우주선 같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하고 떠들썩해 했어요. 다행히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분위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방송실을 통해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니 다들 협조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상대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어느 칸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몰라 헤매거나 스프 같은 국물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처음엔 세척 과정이 익숙지 않아 배출구 쪽에서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떤 학부모들은 역시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옛날에 쓰던 종이나 플라스틱 접시가 편했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학교 급식 담당인 리타 영양사가 동분서주하며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리타 영양사는 미리 한국 쪽 연구진과 연락해 스프류를 담을 땐 이렇게, 빵류는 이렇게 라며 매뉴얼을 받아둔 상태였죠. 이 지침이 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점차 아이들도 오복 식판 사용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딱 4주가 흘렀을 때 학교 측에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계량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4학년 전체가 한 달 동안 발생시키던 음식물 쓰레기가 과거 평균치로 약 300kg 정도였는데 무려 110kg으로 줄어든 거예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조금은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은 남긴 음식이 얼마 없어. 나는 오늘도 싹싹 먹었어. 이런 식으로요. 어떤 면에서는 게임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며 영상 통화 속에서 아론 박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에서 한국의 특수 식판 도입으로 미국 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 대폭 감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 기사에는 리타 영양사의 인터뷰와 함께 제가 제공했던 한국 측 데이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과도한 먹기 강요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급식 문화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일처럼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일부 교사나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냥 다 먹어 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원래 우유를 못 마시는데 남기면 혼날까봐 꾸역꾸역 마시다 배탈이 났다 라며 울먹였다고 해요. 또 다른 아이는 빵이 너무 많아 배부른데 선생님이 남기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먹다가 토할 뻔했다고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런 사례가 언론에 한번 나오니 비판적인 시각이 커졌습니다. 환경을 위한 건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이 터져 나왔죠. 그때 한국 측의 정현희 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나 무지개 식판 같은 게 잔반을 줄이는 핵심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뿐 억지로 먹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아이들이 적정량을 직접 담게 하고 남기지 않도록 자발적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동그란 플라스틱 원판을 식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뒤섞이고 나중에는 음식 같지 않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보기에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오복 식판은 그런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느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의식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에 맞는 음식이 이어야 한다는 점. 즉 한국의 수준 높은 의식이 함께 해야 했는데 식판만 바뀌었지. 미국인들의 비상식적인 습관들과 인스턴트 음식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사람의 DNA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학교 측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절대 강압적으로 음식 섭취를 강요하지 말 것, 그리고 아이들이 식판에 음식을 담을 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급식 실내 안내문에도 과한 섭취는 몸에도 해롭습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담으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죠. 이런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는 강제 먹이기 문제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시범 운영이 반 학기를 넘어가면서 이미 수치로도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줄고 있었고 아이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SNS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식판을 도입할 수 있나? 라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인근 주까지 퍼지면서 뉴스 채널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저도 원격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엔 단지 건설 현장 자문으로 왔는데 한국의 환경 문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고 이렇게 미국 학교에 적용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교육 관련 포럼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스페인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도 시범 도입해보고 싶다며 한국 업체에 연락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규모 사례일 뿐이지만 분명 중요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그냥 편히 낚시나 즐기면서 살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하는 보람이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중에서 협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착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공익적인 프로젝트가 생기면 의외로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적극 협력해주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도 호텔 뷔페장에서도 생활 폐기물 박람회에서도 저는 이런 협동 정신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완벽하냐? 사실은 한국인들도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뭘 담아야 할지 몰랐던 초창기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배식 속도가 느려서 갈등이 생긴 공사 현장 사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며 결국엔 더 나은 방식을 찾아냈고 여기에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못했던 일들을 아주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혁신시켜오며 그 조그만 국토와 인구로 세계 강대국이라는 뜻깊은 타이틀을 거머쥔 나라입니다. 별거 아닌 식판의 사례였지만 제가 모르는 수많은 분야들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겠죠. 우리 미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에도 한국의 어린 중학생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경악하며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가요? 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사는데 왜 세계 최정상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이런 번뜩이고 기막힌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참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걸 지켜보고 나니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슬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새로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젠 제가 자문하던 건설사 측에서 저에게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 새로운 복합 단지를 지으면서 그 안에 친환경 공동 식당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아론 박사님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결합해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정말이지 제가 젊었으면 바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이미 62세이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망설여졌죠. 그런데 한국의 동료들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아론 박사님이야말로 이런 친환경 프로젝트의 베테랑이 되셨으니 한 번 더 힘써주세요. 라고 하도 열정적으로 말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생활이 이제는 꽤 익숙해졌고 미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의 편리한 생활 방식에 좋았었어요. 첨단화된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움이었거든요. 또한 한국에서 저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을 대하는 친절한 젊은이들과 공공시설들과 지하철, 버스 정거장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곳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단지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한국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또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식판 하나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한국의 새 프로젝트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획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와 충청도를 오가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동급식, 공동부엌 같은 개념을 연구 중입니다. 곡물이나 채소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로컬 푸드 시스템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줄일지, 혹은 퇴비화를 적극적으로 할지 이런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나날이 재미있는 시도들이 쌓여가고 있고 저 역시 매일 설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제 가족들은 제가 한국으로 곧 초대할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가족들 역시 저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적지 않은 나이에 머나먼 타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분명 한국의 인천공항에 발을 떼자마자 두 눈이 동그라져서는 이곳저곳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며 놀랄 가족들의 눈이 선할 것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국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TV로 지켜보는 모습과 실제로 한국에서 잠시라도 살며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대해본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수치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라 여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전해드린 이유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이 결코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현장에서 실천하고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도 문제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여전히 많고 재활용 문제도 골치 아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은 문제를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장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는 열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또 이 작은 성공 사례가 미국 초등학교를 비롯해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이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중학생들이 만든 무지개 식판 아이디어가 일본의 호텔에서 적용됐다는 기사도 접했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환경보호나 공동체 문제 해결은 결국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2세에 이렇게 새로운 삶에 뛰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신 50대 혹은 70대 분들이 계신다면 인생은 끝까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낚시하고 손주들이랑 노는 게 전부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에 애쓰며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저와 동갑내기 친구분들 그리고 인생 선배 여러분들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남은 여생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그 기운을 느껴보며 열심히 살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참 멋지시네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멋지지만요.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